이번 시간은 47강입니다. 47강이고 46강에서 마지막에 했던 부분 선순위 채권하고 배당표 짜실 때 선순위 채권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물건이 있을 때 배당표 짜실 때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순위 안분배당이다. 그리고 이제 왜 동순위 안분배당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나올 때는 배당 순서가 동순위 안분배당이 된다. 그것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매 ABC 교재 다시 봅니다. 경매 ABC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하던 부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경매 ABC 교재 13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전세권의 담보물건적인 성격에 의한 경매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권은 이제 50%는 용익물건이고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는 돈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담보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건성에 기해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한다. 이렇게 목차를 달았고요.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건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용이.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담보물건 설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전세권 같은 경우는 법제상으로, 편제상으로 봤을 때 용익물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건 설정 자체는 가능한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줄.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 건, 저, 가, 앞,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전세권이죠. 일부 전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에 전부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부 전세권.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들어가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듯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전세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도 말씀 많이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집합건물 전세권이죠. 집합건물에 전세 들어갔을 때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에 전세권을 들어갔을 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에 전세 들어갔을 때 이걸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동호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가 각각이 등기의 대상인 거죠. 그럼 여기 아무데나 여기 전세 들어갔을 때 구분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전세를 들어간 거고 그럼 전세는 그 전체에 대해 전세가 들어간 거니까 이걸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부 전세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전세 들어갔을 때 이걸 일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합 건물에 전세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만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첫 번째 줄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 설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부 전세가 돼야 집합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서 이게 전부 전세가 돼야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그 일부의 전세를 들어갔을 때 이 일부 전세권에 기해서 다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 전세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일부 전세권이 되는 것이고, 이 일부 전세권에 기해서는 임의 경매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부 전세권의 경우에는 임의 경매를 못 들어가니까, 그럼 경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강제 경매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임의 경매는 못 들어가고, 강제 경매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경매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전세는 집합 건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전부 전세권이 되는데, 전부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의 전세를 들어간 일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바로 임의 경매 신청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 경매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전부 전세, 이 전부 전세는 집합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를 전제로 깔고 있죠. 집합 건물에 들어간 전부 전세권자, 이거는 임의 경매를 들어가는 거고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의 전세 들어갔을 때 이걸 일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강제 경매로 들어간다. 전부 전세는 임의 경매로 들어가고 일부 전세는 강제 경매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 전세권만 갖고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제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요. 이제 판례도 이 부분은 나와 있는데요. 일부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를 잡았는데 어떻게 전체를 경매 집어넣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례적으로 안 내 보니까.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손의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에 들어갔을 때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거기 배당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3자가,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은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배당을 들어갈 수는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라고 민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집합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전부 전세권이 되는 것이고, 전부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화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고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의 전세에 들어간 그 일부 전세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은 안 되고요.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부 전세권은 이런 경우에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에 전부 전세권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일부 전세권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차별점이 되겠죠. 차이점이 되겠죠. 자, 밑에 예제가 박스에 나옵니다.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가? 해결 방법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부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 경매 신청할 수가 없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확정 판결을 받고 전세 목적물 및 토지까지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듯이 이제 강제 경매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경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을 아파트, 이 뒤에 다 나오네요. 전세권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예,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들어갔을 때, 그 집합건물에 전세 들어갔을 때, 이건 전부 전세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전세권을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이제 설정한 경우에 이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전부 전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이게 이제 전부 전세니까요. 대지권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그러니까 137페이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구분하실 때 동그라미 2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들어간 즉 공동주택에 들어간 다시 말해서 집합건물에 들어간 전세권 집합건물 전세권인데 이것은 이제 전부 전세권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체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일부의 전세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럴 경우에 임의경매 신청이 아니라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전세권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죠.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전세에 들어갔다. 그럼 등기 부를 때 보면은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그 밑에 보면은 대지권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지권. 예, 대지권. 소유권이 기재가 돼 있고 등기부에 그 밑에 대지권 몇 프로, 몇 점 몇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딸려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에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대지권. 이 대지권이 뭐냐? 소유권에 딸려 있는 대지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지분도 이 소유권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등기부를 하나씩 떼보면은 각각 이 대지권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1호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이 대지권도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대지권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137페이지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럼 101호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전부 전세를 들어갔죠. 그럼 이 등기부를 떼보면은 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밑에 대지권 비율도 등기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도 같이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권에까지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양가로 2번 경매 시 전세권의 소멸 또는 인수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세권도 지상권, 지역권과 같이 말소 기준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다면 원칙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이제 선순위 걸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저당권 하나 만들까요? 저당권이 있고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을 때 전세권이 먼저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죠. 1순위 전세권, 2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 전세권도 지상권, 지역권과 같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원칙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고 전세권 등기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등기하는 순간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만기까지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낙찰자는 전세권자가 만기가 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이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세권자가 만기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배당받고 나가고 싶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는 자기가 돈 받고 나가고 싶으면 지가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줄. 선순위 전세권일지라도 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배당 절차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고 경매로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든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도 배당받고 싶으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직접 이제 요건이 갖춰졌다는 전제하에서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세권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대항력 행사할 건가, 또는 배당받고 싶으면 이제 채권 계산서 제출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가로 안에 뭐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 뭐 똑같은 얘기 적어놨네요.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 채권 계산서 제출하면은 배당 절차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제 경매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거로 3번 존속기간, 동그라미 1번 설정계약에서 정한 경우, 당사자는 설정행위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으나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줄.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1년 미만일 때에는 건물 전세는 1년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등기해야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고,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동그라미 2번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건물 전세 1년의 최단 기간을 보장하는 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1년 이내에는 위 소멸 통고 방법으로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맨 위에 방거로 4번 유지 수선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그 밑에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전세권자는 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임차권자하고 지금 다르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거로 5번 전전세가 나오는데요. 1번에 2.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 범위 내에서 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전전세 금지 특약이 없으면은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할 수 있다. 뭐 법전에 다 나오는 얘기고요. 양거로 2번 요건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범위 내야 된다. 됐고, 동그라미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세금의 지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설은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상권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타경 123 땡땡 사건입니다. 2005 타경 123 땡땡 경기도 평택시 뭐 1청 103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보증금이 10%가 설정이 되어 있죠. 10%. 자, 입찰 진행 내용이 왼쪽에 나옵니다. 1차 때가 2006년 5월 2일에 3,300이죠.
최저 매각 가격이 3,300인데 유찰됐습니다. 2차 때 낙찰 받았죠. 2차 때 낙찰 받았는데 84%의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불허가 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매각길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매각길 여기서 이제 뭐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한 거죠. 매각길에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서 1등한 사람이 이제 낙찰 받는 건데 여기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는 불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일주일 뒤에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오죠. 이 경매 절차가 머릿속에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매각기일에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뒤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이라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 이때 일주일 뒤에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경매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낙찰받은 이후에 요 일주일 뒤에 허가 결정이 아니라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3차 때 보면은 3차 때 이제 물건이 또 나오는데 이제 3,300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이 3,3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세경매로 또 물건이 나왔는데 자 정리해 봅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세경매 또는 뭐 신경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경매나 신경매로 물건이 나올 때는 첫 번째 유찰됐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유찰됐을 때 입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죠. 그죠? 10%. 신경매로, 세경매로 물건이 유찰됐을 때 신경매로 다시 물건이 나오면 입찰보증금은 10%입니다. 그럼 여기서 잔금 납부인데 앞 시간에 됐지만은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은 이 물건이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죠.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면은 입찰보증금은 20%가 됩니다. 20%. 근데 신경매 또는 세경매 같은 경우는 유찰만 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유찰됐을 때 이렇게 이제 입찰보증금이 10%로 물건이 나오죠. 그럼 여기처럼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때도 또 경매로 또 나오죠. 그죠? 이때도 세경매로 물건이 나오죠. 세경매로.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입찰보증금이 역시 이제 10%가 되는 겁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면은 이 경매 절차가 여기까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렸을 때는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3,300만 원이죠. 2차 때 그때 유찰돼 가지고 2차 때 저감 조치를 해 가지고 2,640까지 내려갔죠. 여기서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 앞에 있는 절차들이 없던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차 때 2008년 1월 8일에 3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3,300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앞에 있는 절차는 다 소급해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1차 때 최초 감정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3,3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3,300부터 감정 가격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입찰보증금은 그래서 10%가 되는 겁니다. 잔금 납부를 안 해서 재경매가 된 사건이면 입찰보증금이 20%가 되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도 최초 감정 가격인 3,300만 원 그대로 나왔고요. 입찰 보증금도 10%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찰 진행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차 때 그렇게 해서 3,300부터 나왔는데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엄청 써냈죠. 6,300을 써냈네요. 무려 192%를 써냈습니다. 입찰 들어간 사람들이 20명이나 되네요. 뭐 좋은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배당 종결까지 된 사건이죠. 뭐 옛날 사건이니까요. 자, 밑에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홍성모 씨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이죠. 보증금 1,000만 원이고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입니다. 8월 31일. 그런데 그 박스 위에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97년 4월 달이죠.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니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신고니까 대항력이 없죠. 확정일자 찍었죠. 확정일자 2002년 9월 3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찍었으니까 우선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배당요구를 했네요. 배당요구 종기는 2006년이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입일자가 늦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후순이니까 대항력 행사는 못하고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나갈 건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갈 건가? 그런 논점들을 세입자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밑에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등기부. 등기부에 보면은 1번에 건저당이 들어가 있죠. 건저당이 들어가 있고 접수일자가 97년 4월 10일입니다. 권리자는 LG카드 주식회사. 청구 금액은 2,600만 원. 기타 등기 사항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고 변경 후에는 신한카드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직업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이모 씨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그러면은 이문 땡씨 같은 경우는 건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갖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건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2003년 7월 16일 4번에도 가압류 또 들어갔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고 5번에 임의경매인데 5번에 임의경매가 권리자가 LG카드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3,234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후에는 뭐 신한카드로 이게 바뀌었나 봐요. 뭐 그런 얘기고요. 뒤에는 뭐가 나오나 볼까요? 뒷부분에는 없네요. 그러면은 이걸 받고 이걸 근거로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건저당부터 제가 적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를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를 그 사이사이에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건저당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은 97년도입니다. 97년 4월 10일에 건저당이 들어갔습니다. LG카드. 됐죠? 그리고 이 LG카드가 지금 다른 권리들보다도 1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소유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들은 뭐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압류가 2번 들어왔죠. 세 번째도 가압류 들어왔고요. 이 날짜를 보면은 3번의 가압류가 2003년 03년 7월 16일이고 이것이 05년 8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간 날짜가 2005년 10월 21일입니다. 이때 임의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임의경매. 여기서 1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습니다. 임의경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LG카드가 경매 집어넣었죠. LG카드.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등기부를 이제 판서를 하시고요. 등기부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홍성모 씨 세입자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전입일자가 2002년 8월 31일.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2002년 8월 달에 8월 31일에 이때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며칠 뒤에 했네요. 2002년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9월 3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요 사이에 건저당하고 가압류 사이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습니까? 예,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네요. 대항력은 없다라고 돼 있죠. 일단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모 씨가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것이 이보다 건저당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했을 때 나오는 효과는 뭡니까? 첫 번째, 대항력에 관한 얘기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을 때 뭡니까?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확정일자까지 거기다 찍었으면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권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전입신고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죠.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되죠.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전 시간에서 다뤘던 사례처럼 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등기 그 전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요건에 적합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지급기준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 권리가 뭐가 됩니까? 건저당이죠. 그럼 여기서 건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례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따로, 지급 기준 권리 따로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이것이 지급 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가압 담경전 플러스 전세권, 지급 기준 권리는 거기서 가압류, 압류만 빼고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권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건저당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 권리는 건저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건저당 같은 경우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때 소액 임차인의 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고 어디 있습니까? 소액임차인의 이 표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표를 보면은 97년 4월입니다. 그러면은 97년 4월 위에서 한 네 번째 칸 되죠. 97년 4월이고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1238이니까 경기도 평택이죠. 경기도 평택이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아닐 거고요. 기타 지역에 들어가죠. 기타 지역에 들어가면은 2천에 800까지입니다. 2천에 800. 그러면은 여기서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8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95년부터 언제까지야? 2001년까지죠. 2001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면은, 예,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경매 정보지를 보면은, 그럼 이 홍모 씨가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지급 기준 권리가 이 건저당이고, 이때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니까 2천에 800까지죠. 1,0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안쪽이니까 요건에 적합했기 때문에 8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배당표를 짰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먼저 따져야 되죠. 800만 원 줘야죠. 홍모 씨한테 800만 원이 먼저 갑니다. 근데 홍모 씨는 지금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받았죠. 200만 원 못 받았죠. 못 받은 건 마이너스 200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건저당이 있고요. 건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모 씨가 확정일자를 찍었죠. 확정일자. 이거는 옛날 사건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 권리, 지급 기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는 지금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도 소액 임차인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 이제 다수견해죠. 지방법원 판례는 인정을 했고 다수견입니다. 근데 이건 옛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요.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건저당이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 싸움이라는 얘기는 저당권부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건저당, 두 번째 저당, 세 번째 전세권, 네 번째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여섯 번째 임대차 등기, 일곱 번째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저당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홍모 씨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 찍었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는 임차권이니까 역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건저당은 97년도에 건저당 등기가 됐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은 2002년 9월 3일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순위가 밀리죠.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로서 홍성모 씨가 800만 원 먼저 받고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1등은 바로 건저당이 되는 거죠. 건저당. 그 다음에 2등이 홍성모 씨죠. 왜? 확정일자를 이때 찍었으니까요. 이때 찍었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800만 원 먼저 가져가고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건저당권이 일단 자기 채권의 100%를 받아갑니다. 100% 받아가고 남는 게 있어야 홍모 씨한테 추가로 배당을 해주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그럼 건저당은 물건이고 확정일자는 임차권 같은 경우도 준 물건화가 됐죠. 배당에서는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 1순위 건저당 채권자가 다 가져가고 100%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홍모 씨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홍모 씨가 아까 최우선 변제로 8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못 받았죠. 그럼 이 순위에 따라서 여기서 200만 원 남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가압류 채권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압류 채권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게 이제 논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논점은 뭔가 하면은 거기 입찰 진행 내용에 나오는 불허가입니다. 불허가. 아까도 제가 이제 도식을 그렸지만은 이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소급해서 이 경매가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으로 인해서 물건이 새경매로 신경매 또는 새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에는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과 동시에 앞에 있던 사건들은 다 없던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3차 때 최저 매각 가격도 3,300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도 10%가 됩니다. 재경매면은 잔금 납부를 안 한 재경매면은 입찰 보증금이 20%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입찰 보증금도 10%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불허가가 뭔가, 이 불허가 논점, 불허가가 도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불허가가 나는가, 그것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불허가입니다. 불허가. 두 번째 논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건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등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한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주시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홍성모 씨가 요 사이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는데 전입신고했을 때 이제 대항력 따져봐야 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은 경매 개시등기 그 전에 이미 전입신고가 됐어야 되고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전입신고가 되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앞에 그런 사례를 몇 개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등기 그 이전에 전입신고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급 기준과 권리가 되는 건저당 이 97년 당시에는 2,800이었죠. 근데 홍성모 씨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이 기준에 적합하고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서 800만 원을 1등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200만 원은 못 받았고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건저당 등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홍성모 씨가 여기서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역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저당 등기가 먼저니까 건저당이 1등으로 우선 변제권 받고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순위로 확정일자 찍은 홍성모 씨가 2순위로 여기서 8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200만 원을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2등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홍성모 씨는 1000만 원 다 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압류는 다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들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배당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저희가 다뤄볼 실익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임대차 관계가 들어간 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대차 관계에 들어간 그런 경매 사례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보면은 임대차 사례가 들어갔을 때 이제 세입자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실제 사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간 사례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